주실 분은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학자시고, 여러분들 KBS 역사저널에서 워낙 자주 뵀던 분이라서 아주 낯익은 분일 겁니다. 우리 건국대학교의 신병주 교수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신병주 교수입니다. 오늘 이거 미래융합 여예 리더십 아카데미 이렇게 아마 동국대에서 문과대학하고 이과대학 여기 여예연구소에서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정말 이 과정이 아마 오늘 처음 시작되는 것 같은데 또 개막식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요즘 우리 흔히 뭐 이렇게 좀 대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융복합 여기에 딱 맞는 그런 과정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문과대학 자체로 하거나 뭐 공과대학 같은 데서 또는 경영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아카데미 하는 경우는 꽤 있는데, 이렇게 문과대학, 이과대학 이렇게 연합하고 거기서 또 여예연구소, 아마 여기 이제 이수인 장군하고 태어나신 곳이 여기 중구 인현동이잖아요. 아마 이 동국대하고 가장 가까워서 아마 이곳에, 그리고 이 도로명 충무로도 이수인 장군의 이 탄생과 또 관련이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다음 주죠. 이제 이수인 장군 충무공 탄신일이 4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행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외로 이수인 장군이 서울하고 꽤 인연이 많아요.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문과 시험에 응시를 해가지고, 아마 이 위인전 보면 많이 나오는데, 문과 시험에서 사실 처음에는 떨어지셨죠. 말타기 하시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 장소가 이 훈련원이라고 해서 진짜 을지로 한 5가 여기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이수인 장군이 말을 타다가 이제 낙방을 하신 후에 다시 이제 재수하시고 합격했다. 그래서 저는 이수인 장군은 재수생에게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이수인 장군도 재수생 출신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뭐 또 더 이제 기억에 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수인 장군 관련 뭐 유적지, 지금 저 광화문 광장에 뭐 이수인 장군 동상이라든가 또 뭐 최근에 이런 이수인 장군 분수, 명량 분수 주변에 이수인 장군 어록을 쫙 지금 남겨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장군을 기억을 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뭐 역사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 속 최고 인물이 뭐 이수인 장군이라면 또 조선 왕조를 이끌어갔던 그런 또 이 왕의 어떤 리더십, 이런 것도 우리 현재에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좀 소위 말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이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의외로 조선시대 왕은 고려시대 왕이나 또 비슷한 시기 유럽이라든가 중국 왕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권력이 세지 못해요. 이 유교 국가에서 상당히 이제 왕을 견제하는 시스템 같은 게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서, 언론 3사라에서 사원부, 사관, 홍무관 이런 기관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왕을 좀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래서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신하들이 엎드려서 왕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요즘 우리 용산에서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거하고 딱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조선시대 왕들이 상당히 어떤 비판이라든가 견제를 받는 것을 잘 수용을 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조선시대 이 왕하고 신하들하고 함께 학습하는 자리를 우리가 경연이라고 하는데, 많이 하는 경우 하루에 4번까지 했다. 아침에 하는 조강, 점심에 하는 주강, 저녁에 하는 석강, 밤에 하는 야대까지. 하루에 4번, 이거 과연 쉽지 않거든요. 입시생도. 근데 이 왕이 정말 제대로 성군이 되려면 이 학습량 늘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조선시대 왕 중에 경연을 제일 많이 한 왕, 누구일 것 같아요? 여기 정답인데 당연히 세종대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세종대왕이 2등이 있어요. 1등은 성종, 조선의 9번째 왕. 이 성종은 어떤 면에서는 1등을 하면 비결이라면 비결이 있는데, 이 야대, 아까 밤에 하는 경연, 이 지수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 성종이 야대 점수가 높아서 결국 1등 종합 1위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성종이 야대를 또 좋아하신 까닭은 이게 또 비슷해요. 뭘 좋아하셨을 것 같다? 밤에, 그래서 똑같습니다. 밤에 회의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옛날에도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이 성종이 술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술자리라는 게 무조건 뭐 나쁘고 뭐 이게 막 연상군처럼 사치하고 향 나가면 문제가 되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경연에서 성종이 1등을 했다.
근데 전체 고가 점수 다 따져보면 역시 1등은 세종이 맞아요. 왜냐하면 리더의 가장 큰 조건, 요즘에도 이게 부각이 되는데 혼자만 잘해서는 안 돼요. 주변의 인물들을 잘 이제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세종은 정말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 과학자 누가 있죠?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과학자 장영실, 음악가 파현이라는 인물이 있고 또 명재상만 해도 황희정승, 뭐 맹사성, 거기다가 우리 지편전 학자들인 성상문이라든가 신숙주, 뭐 박평현 등등 이런 인재들이 세종시대에 많이 배출됐다는 것은 그만큼 리더가 잘 그 인재들의 능력을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종시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조선의 역사에서도 살기 좋았던 이 참모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면서 정책을 세워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왕들의 유형을 보면 안정기의 국가체제를 자리 잡아가야 했고 보수와 개혁의 또 갈림길에서는 역사적 선택을 해야 했고 또 우리 조선시대 선조 때부터 소위 말하는 당파 싸움이 시작이 돼요. 당쟁이라고 하죠. 당쟁의 시작은 이 인사권을 둘러싸고 이조 전랑지책을 둘러싸고 김효원이라는 인물하고 심의겸이 대립을 하는데 김효원이 살았던 동네도 이 건천동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동쪽. 그래서 이 김효원은 건천동에 살았고 심의겸이라는 인물은 정릉, 지금 덕수궁 쪽. 그러니까 위치로 보면 여기가 동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효원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동인, 심의겸 지지 세력들은 서인이 되고 나중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질 때는 남인의 영수 유성룡 남산에 살았죠. 이제 바로 동국대 근처 남산 한옥마을 앞에 가면 유성룡 선생 집터 표지석 보신 분 계시죠? 유성룡 선생이 남산에 사셨어요. 지금 남산 한옥마을 초입 거기에. 그래서 남인. 그리고 이 북인의 영술이었던 이발이라는 사람은 지금 청와대 뒤 북악. 그래서 북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영수가 살았던 동네명을 따서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이거 정말 전통이 이어지지 않아요? 계속 이어져가지고 우리 YS하고 DJ 대륙을 뭐라 그랬죠 예전에? 상도동대 동교동. 이거 이제 그대로 개선이 돼가지고 그 호구 많은 대립 중에 그 정말 우리 그 영수의 그 동네명을 그 소환한 건 이런 당쟁의 어떤 흐름하고도 관련이 된다. 그래서 이 당쟁이 제일 심했던 시기는 조선기 숙종 때. 이 숙종 때는 또 이 서인에서 노론과 소론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서인이 계속 인조반정 이후에 집권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인에서 뭐 요즘 표현을 하면 계속 해먹은 사람들이 해먹으니까 젊은 세력들이 열받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맨날 뭐 정치의 중심에 서지도 못하고 그래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기득권을 획득했던 세력들 노론, 그 다음에 젊은 세력들 소론 이렇게 이제 분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서인에서 노론으로 이어지는 세력이 요즘으로 치면 약간 여당 주류였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우암 송시열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송시열도 정말 그야말로 맞수가 등장을 해요. 바로 숙종입니다. 이 숙종이 결국은 이 당파의 가장 뭐 정말 영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뭐 증조 할아버지였던 인조, 뭐 할아버지였던 효종, 아버지 현종도 못 건드렸던 바로 이 우암 송시열에게 사약을 내린 인물이 숙종.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왕이에요. 그리고 업적도 되게 많아요. 정치, 경제, 뭐 국방, 문화 부분에. 근데 우리 숙종이라는 왕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죠. 장희빈 임팩트가 너무 강하니까 숙종이라는 왕의 존재감은 장희빈의 그늘에 많이 가려져 있어. 그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까지 그 숙종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다 제목이 장희빈이에요. 숙종이 제목인 적 한 번도 없어. 그죠?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그 일반 대중들에게는 장희빈 임팩트가 너무 강해요. 장희빈을 주인공으로 만들면 아무래도 궁중 여인들의 어떤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포인트를 맞추니까 왕으로서의 숙종의 역할은 완전히 뒷전이었다. 사실 숙종이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영조 때 당평책이라든가 이런 게 수립이 되면서 조선 후기 어떤 정치 문화의 중흥을 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선시대 기준으로 하면 최악의 왕은 연산군 광해군이에요. 소위 쫓겨나라. 근데 현재의 잣대를 들이대면 연산군 광해군 못지않게 문제가 많은 왕은 저는 이선조하고 인조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쟁이라는 상황을 초래하는 왕이 정말 최악이다. 어쨌든 선조 때 임진왜란, 인조 때 평자호란. 그리고 이 왕만 뭐 피난 가고 숨어 당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그 뭐 백성들의 희생. 그리고 특히 병자호란 때는 이 여성들이 정말 더 큰 수모를 당하죠.
그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겨우 살아 돌아오면 뭐라고 부르죠? 이들을 환양녀로 부릅니다. 원래 환향녀는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 좋은 의미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그 청나라 오랑캐한테 쉽게 몸이나 주는 여자, 환양녀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지난 작년 그 가을에 이 정말 그 MBC에서 해서 엄청 히트친 드라마 기억하세요? 연인이란 드라마였죠. 이 연인이란 드라마의 그 어떻게 보면 배경이 바로 이 청나라에 끌려갔던 그 환양녀 이야기. 우리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6.17 안은진 배우가 바로 이 환양녀로 갔지만 거기서 당당하게 어떤 그 자기 삶을 정말 나름대로 개척하면서 정말 돌아오는 그 스토리를 이제 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역사에서 이 환양녀는 어떻게 보면 이 리더가 전쟁이라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는가를 여지 증명해 줬다. 그리고 이제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야 전염병 진짜 무서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뭐 다 경험했잖아요. 이거 지금 생각하면 완전 옛날 일 같아요. 근데 불과 3년 전만 해도 우리 마스크 산다고 줄 서서 다녔어요. 민증 보여주고 오부젠가 해가지고 그렇게 샀죠. 그리고 이거 뭐 식당에서도 음식점에서도 뭐 4인 이상 안 돼. 뭐 2명까지 심한 경우 2인까지 먹을 수 있겠고 그 바람에 친구 사이 소원해진 사람 되게 많아요. 5명 몰려다니다가 우리 밤 4명 먹어야 되니까 넌 집에 가라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 혼자 왕따 당하고 정말 그런 아픈 상황들이 상당히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는 더 어떻게 보면 더 힘들었죠. 지금보다 의료 수준도 훨씬 열악하고 모든 것이 뭐 시설 같은 거, 격리시설 이런 것도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도 유행하는 전염병이 달랐어요. 15세기에 악병, 16세기 온역, 조선 후기 천연두까지. 그래서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웠던가를 보여주는 말들이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 은연중에 많이 쓰거든요. 지금도 되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나면 2글자입니다. 와, 내가 뭐뭇을 치렀다 그래요? 2글자. 내가 뭐뭇을 치렀다? 홍역을 치렀다 그러지 않아요? 홍역 전염병이죠. 그리고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벗어났을 때 1글자입니다. 와, 내가 정말 뭘 뗐다 그래요? 학을 뗐다 그래요. 학질에서 나온 말. 이 전염병이죠. 그리고 이 조선시대까지 제일 심한 욕설 중에 하나가 예의 뭐 말로 그러죠. 2글자. 연병말로 이 전염병이나 걸릴 놈. 요즘 버전으로 하면 예의 코로나이나 걸릴 놈.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 역사라는 거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복된다는 것은 항상 그 비슷비슷한 상황들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잘 파악을 하면 가능하면 잘못된 상황은 줄이고 잘된 상황, 특히 왕들의 경우에서는 뭐 좋은 리더십은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거고 좀 부정적인 리더십은 가능하면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왕위 계승을 중심으로 한번 왕의 그 여러 가지 업적이라든가 사례 살펴보면요. 27명의 왕이 배출됐는데 의외로 적장자가 승계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7명밖에 적장자가 승계가 된 왕이 30%도 안 돼요. 왜냐하면 변수가 엄청 발생해요. 왕자이란, 계유정난, 뭐 반정, 그리고 또 조선 후기로 가면 왕비가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럼 어떡한다? 후궁 소생의 왕이 연이어 배출돼요. 경종, 영조, 순조 다 어머니가 후궁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왕위 계승에서부터 이게 되게 원칙이 어그러지는데 태조 이성계에게는 2명의 왕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의 왕후 한씨, 방후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현 이렇게 6명. 그리고 계비인 신동하고 강시와의 사이에서 방범 방석의 2 아들을 두었는데 예상을 깨고 막내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해요. 누가 가장 어필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방석을 세자 책봉에 바로 이 계비. 우리 뭐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이 왕비 입장에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왕 만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방석을 밉니다. 조선건국에서 태조 이성의 나이가 58세예요. 요즘 같으면 진짜 58세 짱짱하지만 그때 기준하면 거의 한 70대 후반? 약간 판단력 그랬을 때 어린 계비가 계속 쑤셔대니까 태조 이성계가 흔들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볼게. 거기다 누가 가세하냐면 바로 정도전이에요. 태조 이성계의 오른팔. 정도전 삼모.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방석의 세아 책봉은 적극 찬성합니다. 왜? 정도전은 조선이란 나라는 왕보다는 신하가 더 권력을 잡아야 된다. 그 이유는 왕은 세습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재수 좋으면 세종 같은 왕도 나오지만 재수 없으면 여성 같은 왕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유전이라는 걸 100% 못 믿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실감하실 것 같은데, 야, 어떻게 내 밑에서 제가 나오지? 이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가장 능력 있는 재상, 정도전 입장에서 나 같은 사람이 권력자. 그러려면 장성한 그런 세자보다는 방석같이 아직 나이도 어린 손이 많이 가는 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의 포지션이 아주 커진다. 여기에 가장 반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섯 번째 아들 방원이었고, 결국 1398년 왕자의란을 일으켜서 방석과 정도전을 제거하고 완전히 권력을 잡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는 않아요. 명부는 아버지가 너무 나이 드셔가지고 막내를 세자로 책봉한 저 잘못된 것을 난 바로 잡는다. 적장자가 승계해야 된다. 그럼 적장자 누구라 그랬죠? 방우입니다. 방우. 근데 이 방우는 이미 왕자의란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사망했어요. 1393년에 사망을 하는데, 요것도 특히 참이슬 좋아하시는 뭐 이런 분들은 되게 경계로 삼아야 되는데, 실록의 기록에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소주만 조금 자제했더라면 잠깐이라도 왕할 뻔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적장자 방과가 왕이 되니 이 사람이 정정해요. 완전히 얼굴마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다 주도했지만 바로 그때 본인이 전면에 나서 엄청난 비난을 받으니까 일단 형님을 왕으로 세운 후에 공식적으로 형님의 양보를 받는 형식으로 1400년에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된 인물이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래서 이 태종의 이 뒤끝도 좀 많은 사람인데, 이 정적이었던 바로 이 방석 바로 이제 처형시키고 정도전도 처형하고, 정도전의 집을 몰수를 해요. 몰수를 해가지고 이곳을 조선시대 말먹이는 관청 사복시로 삼습니다. 그 사복시 자리가 넓은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요 정도전 집터에서 사복시, 그 다음에 서울의 그 종로에 가면 예전에 수성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수성초등학교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도심의 학교가 이제 폐교가 되면서 이 자리에 지금 종로구청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청 앞에 딱 가면 정도전 집터, 사복시터 이런 표지석이 있고요. 또 이 처음에 이 신도강 광씨, 요 아들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었는데, 신도강 광씨는 아들이 세자로 책봉된 상황까지만 보고 1396년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조 이성계가 이 왕비를 항상 죽었어도 이 왕비를 볼 수 있도록 경복궁에서 보면 지금의 덕수궁 자리에 왕비의 무덤을 조성해요. 그리고 고들정자 써서 정릉이라고 합니다. 항상 경복궁에서 딱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태종이 왕이 됩니다. 경복궁에서 딱 정릉 보면 너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저 옆편내 때문에 나오면 못할 뻔했는데 저거 무덤 옮겨. 우리 이번에 영화 파묘 보셨나요? 파묘 지금 한 1200만 관객을 이렇게 쫙 동원하고 있는데, 조선왕릉도 파묘하는 거예요. 그 원조가 누구냐면 태종이에요. 저거 내 눈에 걸리적거리니까 저 먼 곳으로,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 어디로 옮기냐? 지금의 성북구 우리 정릉, 기름 뉴타운 뭐 이런 그 동네 있죠. 그리로 옮겨서 지금 그 지역을 정릉 또는 정릉동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이 기억 속에 원래 덕수궁 근처, 덕수궁 근처 지금 무슨 동이라고 부르죠? 정동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여기는 정릉이 있었던 동네야.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도 정동으로 불리고 있다. 이 정동의 시작은 신동하고 강씨의 정릉이 생긴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태종은 무엇보다 이 왕권 강화에 상당한 그 노력을 기울여서 오늘날 주민등록증 제도에 해당하는 호패법 이거 처음 실시하고, 예나 지금이나 이 주민등록증 제도 일반 백성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 세금 거두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민증 이거 하나로 다 온갖 세금 다 이거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육조 직계제, 육조의 판서들에게 직접 명령을 하다 해서 왕이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권이 당연히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왕권이 안정되려면 외척들이 설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는데 가장 도움을 줬던 처남들, 민무구, 민무지, 민무일, 민무예 다 유배 보냈다가 스스로 자결하게 만들어요. 우리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최명길 씨 동생들 이렇게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종이 바로 이 한양으로 다시 도읍을, 우리가 이거 보통은 1392년 조선 건국되고 1394년 한양이 천도된 후에 쭉 수도였던 걸로 생각하시지만, 정종 때 개경을 한번 가요. 다시 옮겨. 왜? 정종이 얼떨결에 왕이 됐는데
아니 서울에 와보니까 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마트도 없고 무슨 뭐 메가박스도 없고 뭐 이러니까 불편하니까 다시 개경으로 갔어요. 근데 이태종이 왕이 되면서 그래도 이 세왕조의 수도는 서울이 맞다. 재천도합니다. 1405년에. 그리고 이제 이 태종이 이때 가장 서울의 문제점이 뭐냐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국방이라든가 방어에는 유리한데 한양도성을 태조 때 처음 18km 쌓은 거예요. 바로 이 지금 동국대 요 뒷산 남산 쪽으로 올라가도 이 한양도성 요 흔적들 보실 수 있죠, 그죠? 쭉 흘러가는데 참고로 요 이 지역 장충체육관부터 남산 올라가는 요 길목에서 요 성을 쌓은 그 지역 백성들은 경상도 사람들이 쌓았어요. 딱 보입니다. 몇 군데 가면 청하 요런 지명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딱딱 지역마다 저쪽 저 성북동 구간으로 가면 흥덕 이런 충청도 지명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구간을 나눠 가지고 공사를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요 한양도성으로 쫙 쌓여 있으니까 국방 방어 유리하고 이런데 이 남산, 인왕, 낙산, 북악 산에서 내려온 물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서울이. 그래서 태종이 처음으로 뚫은 하천이 청계천의 시작입니다. 청계천의 원조는 태종이다. 이명박 시장 아니다라는 걸 우리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태종이 사실은 정몽주 죽였죠. 고려말에 정도전 제거했죠. 그리고 자신의 처남들 죽이고 나중에 상황으로 있을 때는 사돈도 제거해요. 시몬이라는 인물, 뭐 소위 킬러 본능을 가진 인물인데 근데 상대적으로 욕을 덜 얻어먹는 결정적인 이유가 후계자 희명. 원래는 맏아들인 양령을 세자로 책봉을 해요. 11살 예전에. 그리고 엄청난 공을 들여가지고 뭐 세자를 위해서 최고의 그 교육시설을 만들어주고 스승들 불러가지고 과외 공부 시키는데 아무래도 요즘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과외 선생 좋고 뭐 좋은 학원 다녀도 뭐 공부하는 당사자가 이거 뭐 농땡이면 이거 안 됩니다. 양형도 농땡이 맨날 수업 시간에 빠지고 매사냥하러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는 계속 기생들하고 자꾸 궁궐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세자궁에 소행, 칠점생, 봉지련, 초궁자 양령이 궁궐에 불러들였던 기생 명단이 실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역사전을 그날 양령이 폐위된 날 편에서 양녕대군이 우리 역사에 공을 세운 점이라면 기생들의 이름을 알리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이런 기행이 반복되니까 이태종이 정말 인재점이 넘은 거예요. 저놈 저거 믿었다가 나라 말아먹겠다. 그 세 번째 아들이 너무 이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세종. 학문이면 학문, 품성이면 품성. 그래서 이때 이 태종이 똘똘한 신하들한테 요즘 표현을 하면 해외 사례 조사를 해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왕위 계승에서 적장자가 아닌 세 번째가 후계자가 된 사례를 찾아냈고 이때 현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개발하면서 결국 14년간 세자의 자리에 있었던 양령을 폐위하고 충령을 후계자로 지명한 저는 이 순간이 우리 역사 속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아마 태종이 이러한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 뭐 일단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 못하겠죠. 니하오마 우아이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요 스승의 날 카네이션 받기도 힘들게 됐다. 스승의 날은 세종대왕 탄신일입니다. 그리고 이 10월 황금 연휴 운 좋으면 열흘간 놀 수 있는 그 10월 연휴의 대미를 장식하는 한글날도 없었을 뻔했다. 어쨌든 세종이 조선의 네 번째 왕이 되면서 정말 엄청난 업적을 남기셨고 근데 양형은 14년간 세자의 자리에 있었다가 이제 궁궐에서 추방당해요. 지금은 저 관악산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도 너무 열받는 거예요. 저 도성을 떠나가지고 지금 쫙 관악산 올라가는 초입에 있는 동네가 지금 서울 저 서초구에 방배동 아시죠? 거기서 쫙 이제 올라가면 관악산이에요. 그리 올라가는데도 너무 열받으니까 내가 다시는 서울 오나 봐라 그러면서 이 서울 꼴도 보기 싫다. 양녕대군이 그곳에서 등을 확 돌려버렸다. 돌릴방 등배 무슨 동? 방배동은 그렇게 해서 탄생한 동네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종대왕은 본인도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집현전을 통해서 인재들을 최대한 양성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나갔고 사실 세종의 적장자, 처음으로 적장자 출신으로 왕이 된 문종도 아버지를 꼭 빼닮아가지고 정말 능력 있는 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왕으로서는 제위하자마자 2년 3개월 만에 승하합니다. 결정적인 사이는 너무 효심이 지극하셔가지고 아버지 3년상에 올인을 한 거예요.
우리 지금 3일장에도 힘든데 상주가 맨날 그 3년에 상하면서 아버지 그러고 뭐 추우나 더우나 곡하고 이러다가 체력이 확 소위 방전이 되셔가지고 3년상 마치 그 순간에 딱 돌아가 보죠. 그 바람에 단종은 어린 나이에 바로 왕이 됐고 12살의 나이로 왕이 되었고 요 집현전은 지금 경복궁에 가면 수정전이란 건물 그 자리가 옛날 집현전이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궁궐 건물 같은 경우도 히스토리를 알고 이것을 탁 들어가면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냥 뭐 똑같은 궁궐 이런 개념보다 요 그 집현전에서 우리 예전에 아마 이것도 위인전에 많이 나오는데 그 세종이 집현전 일대를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학자들을 격려했고 어느 겨울날 밤에 집현전에 불빛이 세워져 나와서 들어가 보니까 누가 깜빡 잠들었다? 신숙주라는 학자. 그때 세종대왕이 취하신 행동은 어떻게 했죠? 당신이 입고 있던 용포를 덮어주셨다. 이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거 만약에 이 세종이 아닌 딴 왕이었으면 신숙주 자고 있는 거고 야 이거 독서실이냐고 너 집에 가서 자라고 뭐 이랬으면 이게 버전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여해연구 이사장님도 나오셨지만 이수인 장군도 나중에 여기 보면 부하들에게 옷을 많이 벗어주었다 이런 기록 많이 나와요.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 세종과 이수인 장군의 공통점 옷이 많았다. 그리고 리더라면 옷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걸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역사의 현장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찾아보면 훨씬 알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종, 문종, 단종, 연이어서 적장자 출신이 왕이 올랐는데 이상하게 이런 징크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조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지만 세조의 맏아들, 즉 적장자였던 의경세자도 일찍 죽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막 집안에 뭐 연이은 불운이 닥치고 이러면 야 이거 무슨 잘못 써서 이런 거 아닌가? 이번에 파묘라는 영화도 그 컨셉 나오죠. 계속 막 애도 아프고 막 이러니까 이거 지금 뭐 이 돈 많은 그 사람이 그 소위 말하는 풍수지리 전문가하고 장의사 불러가지고 이거 우리 아버지 지금 무덤 이거 한번 좀 봐달라 이렇게 영화도 시작되잖아요. 상황이 비슷합니다. 자꾸 연이은 적장자가 희생당하니까 이거 우리 세종대왕 무덤을 잘못 써서 이런 거 아닌가? 그리고 마침 풍수지리 전문가였던 최양선이라는 사람이 이미 세종의 무덤은 지금 어딨죠? 세종대왕의 무덤이 있는 곳? 경기도 여진데 원래 거기 아니에요. 원래는 지금 서초구 내곡동 아버지 태종의 무덤이 헐렁인데 그 옆자리에 묻었어요. 세종이 그렇게 원했어요. 나는 죽어서도 아버지 잘 모시겠다. 그 당시에 풍수지리 전문가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세종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어요. 근데 정말 문종, 단종, 의경세자 연이어서 적장자가 일찍 죽으니까 야, 저 최양선 저 말 맞네. 여기에 무덤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조사해보니까 정말 부적절한 것이 판명이 되어서 지금의 경기도 여주로 이걸 철릉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의 무덤도 한번 파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주로 옮겨지는 바람에 여주시는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여주시 항상 그 도시 홍보할 때 세종대왕의 도시 여주로 오십시오. 여주 쌀이 유명해요. 브랜드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주 쌀 브랜드? 임금님표? 임금님표는 그 옆 동네 이천살 임금님표. 여주 쌀은 대왕님표 여주쌀. 이거 꼭 세종대왕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이 후대에도 이 상당히 그 세종대왕의 여운이 지금 여주시에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예종 또 의경세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차남으로 왕이 올랐고 예종 때 일찍 죽는 바람에 적장자가 있었는데 제한대군이 4살밖에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4살짜리 기저귀 차고 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서열이 의경세자가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월상군과 잘상군. 요 의경세자의 부인이 그 유명한 인수대비입니다. 성종의 어머니. 왕비일 때는 소회왕후. 대비되었을 때 인수대비. 사극에 나올 때는 최시라 씨. 똑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의경세자와 인수대비 이 아들 성종이 넘버 3였지만 왕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장인 찬스를 썼다. 장인이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 명이가 그 당시 막강 권력을 휘두를 때 장인의 후광 속에 왕이 되었지만 앞에서 소개했듯이 성종은 상당히 경연도 열심히 하고 업적도 많이 남겨요. 그래서 이제 또 기존의 어떤 기득권 세력인 훈구 세력하고 새로운 진보 세력 살인파들을 또 잘 조화시키면서 조선의 헌법, 경국대전 그리고 역사서, 동국통감 이런 완성을 본 왕이었다.
근데 이 성종의 또 적장자가 뭐 우리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문제적 인간 연산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산군은 어떻게 보면 적장자 프리미엄을 잘못 활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성종이 경연에서 1등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자씨로부터 너무 못마땅한 거야. 야, 아버지 왜 저렇게 살아? 이런 마인드요. 맨날 신하들이 뭐 회의하자 그러면 끌려가가지고 회의하고 뭐 공부하자 그러면 공부하. 야, 난 저렇게 안 살아. 연산군이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한 게 경연 폐지해버립니다. 나한테 뭐 쓸데없이 가르치려 들지 마. 언론 3사 기능 다 없애버려요. 아니 되옵니다. 통치와 주십니다.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그 대신에 관리들이 쓰고 있는 사모에다가는 충성 두 글자 쓰기예요. 이게 진짜 기록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약간 군대 문화의 원조쯤 되는 그런 역할까지 했고 기생들 맨날 불러들어가지고 경연에서 파티합니다. 이때 전국에 뽑힌 기생들을 흥청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옛날부터 이 라임에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저 흥청들 데리고 오니까 나라가 망하겠다. 뭐라 그러죠? 흥청, 망청 이렇게 된 거고 이런 폭군을 그대로 두지는 않았어요.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연산군을 몰아내고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추대하는 이 사람이 중종이 돼요. 근데 이 중종은 왕이 되자마자 안타깝게도 조광지처 즉 왕비가 7일 만에 폐위당하는 그런 좀 아픔을 겪어요. 왜? 이 당경왕후 신씨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신수근이라는 인물인데 연산군의 처남이었어요. 요즘 표현을 하면 새로운 시기에 적폐 세력의 딸을 왕비에 올릴 수는 없다. 그래서 7일 만에 강제 이혼당하는. 그래서 한 7, 8년 전에 KBS 드라마 7일의 왕비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당경왕후 신씨 스토리였고 그때 박민영이라는 배우가 그때 성균관 스캔들에서 남장했던 여인으로 등장했던 박민영 배우가 당경왕후 신씨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도 이 배역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특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헷갈리게 하는 게 KBS에서는 최수종 배우가 다 해먹는 바람에 이 맨날 헷갈리는 거야. 뭐 강감찬 했다가 왕건 했다가 뭐 장보고도 했다가 그러니까 저 사람 뭐 저렇게 많이 하지? 그리고 우리 인조 같은 배역은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서는 박해일 배우가 했어요. 근데 이 올빼미 영화 보셨나요? 올빼미에서 누가 했죠? 유해진 배우가 했잖아요. 너무 망가지신 거야 갑자기. 그리고 뭐 인조가 저렇게 남한산성에도 고생을 하셔가지고 저렇게 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 드라마 속 배역하고 또 역사 속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래서 이 연산군의 가장 총애를 받았다는 이 장록수라는 인물도 흥청 출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락 후궁의 지위까지 올랐고 노래를 그렇게 잘했다 그래요. 그리고 연산군을 어린아이처럼 부리고 노예처럼 부렸다. 그녀가 붓을 잡으면 모든 권력과 금력이 그녀의 손아귀에서 나왔다. 국정농단의 원조쯤 되는 인물이에요. 이런 게 항상 역사 속에 비슷한 패턴의 인물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연산군이 결국은 강화도 교동도에서 유배되었다가 연산군은 바로 역질에 걸려 죽습니다.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화병도 심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중종의 뒤를 이어서는 당경왕후 신씨가 폐위되면은 계비를 맞이합니다. 여기 장경왕후 윤씨라는 분이 계비로 들어가 다행히 아들을 낳았는데 이 인종을 낳다가 출산후유증으로 바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장경왕후 윤씨의 아들 인종이 왕이 되긴 되지만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장경왕후 윤씨가 출산후유증으로 사망하니 두 번째 계비가 된 인물이 바로 유명한 문정왕후 윤씨. 이 인종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이 세자의 경제 바로 자기가 낳은 아들 명종을 밀기 위해서 상당히 궁중에서 안프 같은 게 벌어져요. 요것을 또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가 한 20년 전에 했던 여인천우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때 문정왕후 역할을 바로 전인아 배우가 했고 이 문정왕후만큼 그 비중을 끌었던 배우가 메이야라는 유행어를 남겼던 경빈박 씨, 도지원 씨가 탁 나가 이게 아직도 상당히 그때 이 시청률도 높았고 그때 이 문정왕후의 오라비 윤원영 역할을 했던 배우는 이덕화 배우였어요. 지금은 낚시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드라마 상의 그 인물을 한번 살펴보면 그것도 흥미로운데 어쨌든 이 명종이 12살의 왕에 오르니까 문정왕후가 원래 여성은 정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발을 들이고 정치한다. 뭐라 그러죠? 수렴청정. 그리고 이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할 때 가장 정말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정책으로 삼았던 게 바로 불교중 운명책.
사실 동국대는 문정왕후를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이 어떻게 보면 동국대가 이 문정왕후 그래서 지금 봉헌사를 중창한다라든가 그 당시에 불교의 여러 가지 정말 탄압받았던 거를 완전히 원상회복시 그 바람에 욕도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유교국가에서 불교 중흥 정책 편다고. 그런데 어쨌든 문정왕후의 어쨌든 불교 중흥책이 조선 중기 상당히 불교가 그 명맥을 이어가는 데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어쨌든 명종까지는 다 적자 출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 왕비는 무조건 한 명이에요. 왕비가 돌아가시면 계비를 맞이하는데 이 왕비나 계비의 소생은 적자가 되는데 왕비나 계비만 믿고 있다가 보면 왕실의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되지 못하니까 왕도 첩을 들일 수 있어요. 왕의 첩을 뭐라 그럴까요? 후궁이라고 하죠. 이 후궁도 다 품계가 있어요. 제일 높은 품계가 빈이 되는 거예요. 빈, 귀인, 소위, 수기, 소영, 수경, 소원, 수건 8등급 품계까지 있어요. 보통 종사품 수원으로 들어와서 승진을 하게 되면 비느지기까지 정일품 비느지기까지 오르는데 뭐 지금처럼 뭐 무슨 토익 점수라든가 뭐 면접 점수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된다? 빈이 되려면 한 방이죠. 왕의 아들을 낳으면 빈이 된다. 그 바로 이 후공 출신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선조예요. 명종의 아들 순회세자라고 있었는데 요절하는 바람에 또 따날 길이 없어요. 어떡하지? 결국은 할 수 없이 반계 출신 중에 이 후보감을 찾았는데 그래서 이 명종이 이 하원군, 하론군, 요 선조가 되는 하성군 이런 왕자들을 불러놓고 하론은 너희들 내가 얼마나 머리가 컸는지 알아보고 싶다. 익성관 한번 써보라 그래요. 우리 만원짜리 지폐에 세종께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뭐 형님 왕자들은 다 익성관 쓰고 뭐 요즘 같으면 셀카 찍고 난리가 났어요. 나 왕 됐다, 뭐 잘 어울려, 뭐 좋아요 눌러줘 이러고 있는데 이 선조가 되는 하성군만은 쓰지를 않아요. 너는 왜 쓰지 않느냐? 머리를 숙여 사용하면 이것이 어찌 보통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왕만이 쓸 수 있는 것이지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쓸 수가 없습니다. 명종이 심의기투하여 왕위를 전해줄 뜻을 정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면접 잘 보자 이런 그 교훈을 일깨워주면서 왕이 된 선조는 사실은 초반에는 꽤 잘했어요. 또 인재도 널리 등용해서 이 선조 때 등용은 소위 요즘 표현을 하면 선조 키드들이 율곡이, 뭐 유성룡,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이덕형이 다 선조 때 배출돼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죠. 임진왜란 위기 관리 능력이 완전히 빵점이에요. 전쟁 터지니까 제일 먼저 여차하면 중국으로 가겠다고 우주까지 피난을 했고 그리고 또 어디서 또 잘못이냐면 전쟁이 끝나고 농공행상이라고 그래요. 공로자, 유공자 표창을 하는데 전쟁에서 죽으러 싸웠던 공신들 우리가 선무공신이라고 합니다. 선무공신은 1등에 딱 3명이 임명이 돼요. 이수인 장군, 권율 장군, 그리고 의외로 옹준 장군까지. 근데 이 선무공신은 총 18명밖에 안 돼요. 의병장 1명도 공신 책봉이 안 돼요. 근데 반면에 선조 따라 의주로 피난 갈 때 피난길을 동행했던 사람들, 호성공이 무려 80몇 명. 이 선조의 마인드는 임진왜란 때 막 죽으라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의 공에는 되게 인색하고 결국 선조는 이런 마인드요. 내가 그래도 끝까지 살아있는 얘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신을 호위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대거 공신책봉을 해버렸다. 이게 상당히 민심을 이반시켰고요. 이때 임진왜란 때 광해군은 직접 참전활동을 해요. 18살의 나이로. 그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참전했던 모습은 2017년에 했던 영화 대립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대립군 보셨어요? 거의 안 보신. 그러니까 이 대립군 영화 그래서 이게 망한 영화긴 한데 이때 누가 나왔죠? 광해군 역할로 여진구 배우가 나왔어요. 이 세자 시절. 그러면서 이 광해군이 뭔가 이 전쟁을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국방이라든가 외교 부분은 잘한 거예요. 아, 저 명나라 생각보다 헛개비고 저 신흥강국 후금을 우리가 이렇게 척지면 안 된다. 그래서 소위 실리 외교 정책을 펼쳤는데 광해군도 내외 치에서는 문제가 많았죠. 동생 죽이고 어머니 인목대비 유폐시키고 거기다가 무리하게 궁궐 짓는다고 국고 탕진하고 그리고 이 철저하게 측근 세력만 쓰다가 반대 세력 결집시켜줘서 인조 반정을 당하게 됐고 인조 반정 이후에 또 이 인조 정권이 또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 하면 일단 광해군이 손댄 거 이건 무조건 나쁜 거야.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외교정책 같이 잘한 것도 이거는 전통의 우방국인 명나라를 배신한 행위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면서 친명 배금 정책.
이게 결국 후금을 자극해서 정묘호란, 그리고 이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꾼 후에는 1636년 12월 청태종 홍타이씨가 직접 조선에 쳐들어옵니다. 강화도로 원래 피난 가려고 했는데 피난길마저 끊겨서 할 수 없이 들어간 곳이 바로 이 남한산성이고 47일 버티다가 결국은 1637년 1월 30일 이곳 석촌호수 부근이죠. 이곳에 내려가서 세 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적인 항복의식을 하고 청나라 요구에 의해서 세운 비, 원래 이름은 대청황제 공덕비요. 근데 우리 쪽에서 그 이름 쓰기 싫으니까 삼전 나루터에 있는 비, 이런 뜻으로 삼전도비 이렇게. 저기가 근데 왜 나루터가 있지? 저 지금 뭐 잠실 저쪽 부분 다 육지인데 원래 한강 물길이 요 북쪽 지금의 한강 쪽하고 요 잠실 쪽으로 두 갈래로 흘렀어요. 이 지금 잠실이 한때 섬이었어요.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석촌호수예요. 한강 물길이 막혀서 생긴 호수, 석촌호수 가보시면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죠. 그래서 동호소 이렇게 생긴 거다. 그리고 항복의 조건으로 이 두 명의 왕자, 즉 소현세자고 복림대군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가요. 그리고 이 8년 만에 인질 생활을 끝냈던 그 소현세자는 바로 귀국 후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실록의 기록에서조차 온몸이 검은 빛이 없고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 마치 약물에 중독이 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이 독살이 상당히 짙게 배어 있고 이거 바로 2년 전이 됐죠. 이제 영화 만든 게 바로 그 유해진 씨가 인조 역할로 나왔던 올빼미. 보신 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 나서도 부엉이 이런 부엉이 올빼미. 올빼미 영화에서 또 보듯이 사실 인조에 대한 독살 가능성이 상당히 짙은 게 소현세자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조의 선택은 두 번째 아들 복림대군. 이 소현세자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인질 생활하면서 이 청나라에 상당히 동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면 이제 청나라하고 이렇게 대결을 할 게 아니라 우호와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인조하고 완전히 충돌을 하게 되고 이 아들이 미우니까 손자도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들도 사실 다 유배보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효종은 북벌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왕이 된 이유가 인조의 그 복수, 유지. 그래서 북벌. 효종하면 항상 우리 교과서에 북벌 나오죠. 근데 이거 뭐 실제 현실에서는 너무 힘든 과정이었고 효종이 또 10년 만에 종기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그 아들이 현종인데 현종이 또 적장자예요. 근데 우리 조선왕 현종 거의 기억 못하죠. 15년제에도 이렇게 존재감 없는 왕도 참 드문데 그 이유는 예속 논쟁이라 해가지고 이때 이 왕이 돌아가셨을 때 대비가 상복을 3년 입냐 1년 입냐 정말 요즘 기준으로 하면 쓸데없는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고 당쟁이 제일 치열해요. 자연재해 전염병 제일 심했던 시기.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코로나 겪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코로나 이런 시기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정책 같은 거. 거기다가 개인적으로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맨날 온양에 온천으로 갑니다. 온양 온천 VIP 회원권 가지고 계셨는데 이 눈병 피부병 리더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골골하고 이게 있으면 뭐 되는 게 없죠. 그래서 15년제에도 정말 존재감이 없었고 그나마 현종은 유산이라면 7명의 적장자 중에 그야말로 제대로 적장자로서 왕 역할을 한 사람은 숙종이 유일하다. 영조 다음으로 제2기간이 그래요. 영조가 52년, 숙종이 46년. 그러면서 영종조 시대로 이어지는 정치문화의 중흥을 일으켰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자질이 때문에 너무 이제 그 이미지가 좀 약화된 우리가 숙종을 저는 주인공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타임은 지금쯤 만들어야 이게 성공 가능성이 없다. 요즘 잘 보시면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공통점 뭘까요? 제목의 공통점? 다 두 글자예요. 한삼, 명량, 노량, 연인 다 그렇잖아요. 사도, 암살, 밀정, 공조 다 두 글자 아니면 성공 못하니까 윤동주 영화는 윤자 빼버리고 동주 이렇게 나가요. 바로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가지고 두 글자 제목 숙종 요즘 탁 하면 일단 좀 성공 가능성 높다. 그래서 이 조선 후기는 흔히 말하는 영종조 시대 조선 후기 정치문화의 중흥을 가져. 영조는 정책으로도 많은 이제 업적을 남겨. 정치적으로는 탄평, 경제적으로는 균역법, 그리고 이 각종 편찬 사업을 통해 조선 후기 문화 정리를 했지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아들을 죽인 비장한 아버지. 사도세자는 영조가 42살에 낳은 늦둥이 아들이었어요. 물론 요즘 같으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요즘 한 60쯤 나야 늦둥이 아닐까요? 근데 그때는 42살이면 정말
처음에는 너무 애정을 정말 너무 이제 과하게 표현하는데 이 사도세자가 못 받아들여요. 계속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이 영조가 이 사도세자에 대한 그 불신 같은 거.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게 대리청정이라고 그래가지고 15살, 지금 중2쯤 되는 그 시기에 국정을 대신 처리하게 해놓고는 보고하면 맨날 뭐 정말 엄청나게 깨지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 이것도 이렇게밖에 못해. 이거 막. 그래서 사도세자는 아버지만 보면 이거 완전히 공포에 찌들어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어요. 의대증이라고 해서 아버지 영조를 만나면 옷을 갖춰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 갖춰 입을 때마다 깨지니까 옷 4시가 준비한 옷 가면 딴 거 가져와, 딴 거 가져와, 딴 거. 준비된 옷이 없으면 죽여버려요. 사도세자가 100여 명 죽였다 그래요. 우리 킬방원보다 죽인 숫자는 더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저 광기를 멈출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영화 사도에 나오지만 1762년 뒤주에 가두고 죽이는 장편. 1762년이 임오년이어서 임오화변이라고 해요. 우리 근대사 임오년 어떤 사건이 있었죠? 5 플러스 120년 하면 1882년 임오군란. 또 임오군란에서 플러스 120년 하면 2002년 임오 월드컵. 이렇게 우리 역사가 또 임오년에 중요한 사건이 이어졌다. 근데 이 손자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 정조는 기대대로 세종처럼 이 세종이 집현전 세운 것처럼 규장각을 설치해서 널리 또 인재를 둬요. 사실 규장각에 발탁된 대표적인 인물이 정약용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정약용이 또 요즘으로 치면 정약용이 정말 문이과 통합한 융합형 인재예요. 요즘으로 치면 과학, 의학 이런 쪽에 엄청난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수원화성 건설할 때 이 거중기를 개발한다라든가 정조가 화성을 현찰할 때 배다리를 건설한다라든가. 그래서 예전에 역사전을 그날 할 때도 이 정약용 편에서 조선의 다빈치 이렇게 나간 적도 있어요. 저는 사실은 너무 심하다고 이제 PD한테 했는데 방송국 PD들은 너무 세게 막 때리거든. 그래서 이 조선의 다빈치 이렇게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조의 화성 건설한 지금 현재 수원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데 가장 기여를 했던 자료가 화성성역이라는 이 공사 보고서가 완벽하게 남아 있었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복원이 되었기 때문에 원형을 유지한다. 이 세계유산들이면 가장 큰 조건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런 점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한산성도 세계유산 됐고, 사실 한양도성도 몇 번 지금 한 3수쯤 했을 거예요. 이거 세계유산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몇 개 구간이 아직 이제 복원이 안 돼 있다. 이런 지적 때문에 이렇게 남산 쪽으로 가면 맨날 지금도 하고 있죠. 이 한양도성 막 복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마 다시 도전하면 언젠가는 이 한양도성도 세계유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화성성 의회는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실명을 다 기록해요. 그래서 뭐 이 최몽술, 유돌쇠, 충청도 분들은 옛날부터 좀 사람들이 순했는지 이름도부터 순해 보여요. 김순놈이, 순한놈이. 여기 또 귀여운 사람도 있어요. 강아지, 우리 강아지 그럴 때 강아지, 신돌이, 박순돌 뭐 이름부터 뭔가 이렇게 좀 서민적인 재치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바로 이제 국가의 가장 큰 공사에 이름을 집어넣어주면 뭔가 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공사 실명제라고. 실제 이게 화성성의회가 본격적으로 한 20년 전부터 알려지면서 우리 지금 이런 공사 같은 거 하면 막 실명제 하고 있잖아요. 전화번호 적어놓고. 사실 이거 화성성의회에서 벤치마킹 한 거예요. 우리 전통시대에도 이런 좋은 실명제가 있는데 우리 시대에도 이거 도입하자. 그렇게 계기가 되어서 요즘 이제 공사 현장에 이런 실명제가 또 일반화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정조는 아버지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고 자주 이제 행차에 나섰다. 물론 아버지 무덤 참배가 목적이긴 했지만 또 행차를 통해서 왕권을 좀 과시하고 또 군사력도 점검을 하고, 또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차 곳곳에서 백성들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 격쟁 상언이라 해가지고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 뿅다리 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주는 상황까지 일성록이라는 기록에 보면 한 1300여 건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찾아가는 민주정치. 우리가 보는 궁궐 안에 신문고를 설치한 거, 이거 민원 수집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거의 신문고는 뭐 정말 웬만큼 강큰 백성 아니고는 이 궁궐 안에서 이 신문고 두드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 신문고 두드려서 뭐 민원을 해결했다라는 기록보다 신문고 두드리러 가다가 잡혀간 기록이 더 많을 정도로 실제 신문고는 그야말로 형식이었다면, 이 정조의 격쟁 상황은 백성들을 직접 찾아가는 민주정치였던
그 하나의 그 모습을 보여줬고요. 요 그림 김홍도가 그 제자들하고 이제 시켜서 같이 그린 요 8폭의 병풍 그림 아주 걸작으로 평가받고 리움 미술관에 소유하고 있다가 이건희 회장 컬렉션. 요거 지금 저 인사동 쪽으로 가시면 송현 미술관 요거 지금 조성하는 지금 현재는 공터예요. 송현 광장으로 돼 있고 거기가 예전에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로 사용했던 것이요. 이곳을 한때 한진그룹에서 이걸 인수해가지고 여기 호텔 지으려다가 욕 바지로 도먹고 이런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서울시로 넘어갔다가 최종적으로 여기에 지금 리움 미술관이 컬렉션이 들어서는 걸로 현재 결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런 작품들 직접 실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정조가 정확하게 1800년에 돌아갔어요. 훌륭하신 왕들은 좀 깔끔하게 돌아가셔요. 나는 18세기까지만, 난 19세기 안 건드려 하면서 1800년에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 인물도 기억을 하실 때, 정조하면 우리가 정말 좀 아쉽다. 9수를 못 넘겼다. 그래서 정조는 1752년생에 49에 돌아가십니다. 아까 거기 또 조금 공부하시면 1762년 이모화변이라고 했죠. 이때 정조 나이가 11살이에요. 그래서 사도영화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역으로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한 3. 어떤 역사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뭘 외울 때 그냥 외우려면 이게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수인 장군 또 생년을 기억할 때 어떻게 외우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수인 장군은 400년 전 해방 중이셨다. 1545년생이거든요. 그러면 잘 안 잊어먹어요. 400년 전 해방하고 이수인 장군하고 이미지가 일치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 이수인 장군이 54세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는데 정말 운명적인 우리 세종대왕께서도 54세에 돌아가셨어요. 세종대왕은 1397년생이고 세종대왕은 끝자리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15세기 딱 절반까지 샀어요. 1450년. 그러니까 요거를 54세라는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면 1397년생이 나오는 거죠. 두 분이 다 광화문에 지금 동상서에 있은 두 분 다 54세. 그래서 제가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강의하는데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54세를 넘기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고 나도 54세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때 하면은 이게 항상 이 역사라는 것도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라든가 요 상황을 이렇게 같이 해놓으면은 나중에 딱 할 때 이수인 장군 생년이면 갑자기 나왔을 때 400년 전 1945, 1545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제 그 정조 승하 후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왕실에 계속 연이어서 어린 왕들이지. 순조는 11살에 왕에 올랐고 순조의 아들이 효명세자라고 상당히 능력 있는 왕세자가 있었는데 효명세자가 또 요절을 해요. 효명세자 이야기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구름이 그린 달빛 보셨어요? 거기에 효명세자 역할로 박보검 배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지도하고 호감도가 급상승했는데 또 그런 또 세자가 또 일찍 죽네. 22살에 죽고 그 아들 헌종은 8살 초등학교 1학년에 왕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헌종이 후사 없이 돌아가시니 철종은 선대 영모 혐의로 강화도 유배가 있어서 그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농사 짓고 있다가 불려와가지고 만만한 인물을 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완전히 추락하고 그 빈자리를 바로 이 외척들 소위 안동김씨, 풍양조씨, 경주김씨, 강남박씨 이 외척 세도가문이 권력을 잡으니 요즘으로 치면 그 시장 구수 수령들이 뇌물을 주고 관직을 삽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매감매지. 이 성행하게 되니 이 수령들 입장에서는 본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화하게 착취하는 이런 정말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통경내란 그리고 진주밀란 결과적으로 이게 동학농민운동으로 같이 이어졌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1876년 강화도지역으로 개항이 이루어집니다. 이 일본 세력을 비롯한 서양 세력이 완전히 조선을 뭐 속된 표현으로 완전 봉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그들끼리 싸워. 그러다가 청일전쟁 일어나서 일본이 이기죠. 그 다음에 또 러일전쟁 예상을 깨고 또 일본이 이기죠. 완전히 일본 기고만장해져. 이 러일전쟁 승리 이후에 바로 이제 친일파 움직여서 일단 외교권 박탈,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고종황제가 해외에 특사 보내서 항의하니까 고종황제도 걸리적거린다고 강제 퇴위시키고 허수아비 황제 순종 올려놓고 마침내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면서 518년간 조선왕조의 역사가 마감이 되고요. 총 27명의 왕이 제위됐고 나름대로 시대에 따라 그 역할이 있었는데 특히 세종, 성종 그리고 정조까지 포함해서 성과를 보이나 그리고 그 성과를 보이는 데 있어서 참모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보인 왕들이 우리 시대에도 계속
뭔가 이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선조의 잘못된 농공행상이라든가 인조의 잘못된 외교노선 이런 거 우리가 철저히 되풀이하지 말아야 될 거고, 영종조 시대 어느 정도 중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세도 정치의 정계와 외세의 침략으로 결국 그 막을 내린 이 조선왕조의 역사. 제가 분명히 조선시대 왕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하고 되게 그 반복되는 이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 그리고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이 거울을 보고 뭐가 여기 묻어있고 이러면 이거 제대로 이제 좀 닦아내거나,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항상 이 역사에서 이런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포착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왕조 시대에서 민주사회가 도래했지만 적절한 정책 추진, 또 이런 추진 과정에서 항상 민심이죠. 그때도 요즘도 항상, 이번에 뭐 사실 총선 얼마 전에 끝났지만 항상 강조하는 게 민생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 뭐 현실에서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계속 이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 덕목을 달성했던 그 시기가 확실하게 좋았던 시대였으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리더가 그런 정책을 추진할 때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또 역사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광고 방송인데, 제가 쓴 책입니다. 왕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이제 왕비로 산다는 것. 이런 책들, 그리고 이제 참모를 중심으로 제가 쓴 책, 참모를 산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앞에 뭐 제가 지편전 뭐 이야기도 했고, 정릉 이야기도 했고, 이 공간, 우리 역사 속 공간으로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어떻게 읽어볼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담아서 56개 공간을 읽는 조선사, 이런 책을 이제 썼고, 이거 왕으로 산다는 것, 왕비로 산다는 것, 참모로 산다는 것, 이 책은 다 매일경제신문사에 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허연 대표께서도, 매경 대표께서도 여기 지금, 여기 이분은 걸어서 5분이면 오실 수 있는 거리에 지금 계시는데 지금 아직은 안 오셨죠. 그리고 허연 그 대표님이 이제 이 책, 을 어쨌든 아마, 그래서 제가 아마 올해도 이 매경에서 책을 하나 이제 내일 뭐 계획이 있고, 이 매경하고 이제 인연을 맺은 거는 제가 매경 이코노미에 연재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인연으로 계속 이제 왕비, 그 다음에 참모, 이렇게 시리즈로 책을 썼고요. 그리고 지난번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그 매경에서 전염병 이것도 한번 좀 의외로 자료가 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내는 게 어떻겠냐. 제가 그때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이 전염병 곧 이거 종식될 건데 유행 안 하면 책 안 팔릴 건데 이랬는데, 다행히 계속 유행을 해가지고 책 판매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책들 보시면서 우리 좀 역사, 문화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신병주 교수님께서 왜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학자이신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